자, 먼저 독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수능 국어에 독서 파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치? 자, 2024 수능의 독서 지문은요. 복잡한 정보를 제시하는 지문 안 보였어요. 과다한 정보량, 너무 정보량이 많아. 뭐 여기 읽고 나고 다음 문단 읽으면 잊어버리게 돼. 요런 지문도 안 보였습니다. 이제까지 최근에 수능 국어 영역은요. 이제 문제지를 받았어. 그래서 시험지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어떡하지? 이런 지문들이 많이 보였어요. 뭔가 복잡한 정보들이 보인다거나 수식이 보인다거나 그래프가 보인다거나 딱 봐도 겁먹게 하는 그런 독서 지문들이 하나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지문 옆에 어려운 지문 옆에 어려운 지문 이런 식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였죠. 근데 2024 수능에서는 그런 게 없어졌어. 넘기면서 봤을 때 부담이 없어. 읽히는 것도 잘 읽혀. 요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총 4개의 지문이 나왔었는데요. 보통은 독서 이론 지문은 조금 상대적으로 난도가 좀 낮기 때문에 뭐 연계 이런 거 없었어. 그런데 2024 수능에서는요. 전부 다 연계였죠. 여러분 아직 EBS 수능 연계의 그 중요성을 모르는 학생들 있을 거예요. 이제 고3이 됐어. 잘 모를 거야.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독서 제대로 공부해봐. 아, 독서 영역에서 EBS 연계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알게 될 거거든요. 어쨌든 요런 4개의 지문이 나왔는데요. 보통 과학기술 지문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데 선생님이 있다가 왜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자, 이런 지문들이 나왔고 전부 다 연계 지문이었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겁먹게 하는 그런 지문은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문이 쉬우면 문제도 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진 않았다. 지문은 쉽게 읽히는데 문제 부분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고 정답을 골라내기 힘든 그런 변별력을 확보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있어야지. 그래야지 변별을 하잖아. 그치? 그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저런 게 중요하구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거야. 잘 기억해. 선지의 재진술입니다. 재진술. 다시 설명해 준다는 거야. 선지의 재진술을 이해해야만 하고 그 말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들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수능은요. 물론 뭐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 근데 과거에는 사실적인 사고를 측정하려는 그런 문제와 선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은 내용일치 문제 같은 거야. 지문 속에 A는 B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선지에서도 A는 B다 혹은 A는 B가 아니다. 요런 정도의 약간 어떤 지문 속에서 나와 있었던 문장의 일부 어휘만을 교체한. 그치? 그래서 시간이 많거나 내가 좀 눈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거나 그런 여유가 있다면은 이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지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특히 이번 수능은요. 어때요? 그냥 대충 눈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지문 속에서 설명해 놓은 A는 B다라는 문장이 선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표현으로 재진술, 다르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지문 속에서 설명한 문장이 의미는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서술된 것. 이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문 속에서 내가 이 문장을 읽었어. 다음에 어떤 다른 표현이 있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15번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오답률이 70%에 달하는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이거는 정답지예요. 적절한 걸 고르는 선지였어. 자, 오징은 기역과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지문 속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 문제의 기역과 리을은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근거가 되는 것을 짝 지어 놓은 거야. 여러분 한번 멈춤하고 읽어보세요. 요 지문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봐봐. 자, 그는 노징이겠죠. 노징은 뭐라 그랬냐면은 노자와는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했다 그랬어. 도라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도라는 것이 현실로, 만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럼 도와 현실 만물 중에서 뭐가 우선되는 거니? 도가 우선되는 거겠죠. 그치? 자, 기억.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문 속의 내용을 읽고서 오징은 도와 만물 중에서 도가 앞서는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했다면 기억을 보면서 아, 오징은 기억 같은 문장에 동의하지 않겠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세요. 불변하는 도. 사실 이 부분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 불변하는 도. 무슨 뜻? 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자, 그렇게 오징이 생각했단 말이야. 리을. 도가 변화하듯이 이 부분만 봐도 아, 오징은 동의하지 않겠구나. 그쵸? 쉬워 보이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근데 이걸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선생님이 잘라놨으니까 쉽지. 지문의 길이가 더 길잖아요. 내용이 더 많잖아. 정보가 많잖아. 그것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재진술된 선지와 매칭시키면서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나의 실력. 그게 더욱더 중요해진 수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진술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제는 뭔가 요령 같은 거, 얘들아 이런 정보가 여기 있잖아? 이런 정보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학을 한번 보면요. 문학의 개념 및 선지 서술이 굉장히 세심해졌고 깊어졌고 난도가 높아졌어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소설이라고 한다면 시점의 개념을 알 거야. 그쵸? 근데 문제에 서술자가 자신만의 시선으로 서술한다.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한다. 이런 표현들을 보기 속에 넣어놨습니다. 자, 아직까지 문학 개념이 잘 정리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 보기의 내용을 보면서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해놓은 우리 수험생들은요. 이걸 보면서 이 개념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해야지 31번에 2번 보세요. 정답이었거든요. 자, 이 문제도 57%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인데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린 선지였어. 근데 선지의 길이를 봐. 선지가 담고 있는 개념을 보세요. 일단 서술자의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한 서술이 겹쳤다? 다 이해해야 돼요. 서술자의 시선의 서술? 인물의 시선으로 서술한 거? 초점화? 그 두 개가 겹쳤다고?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 지문 속에 누구라고 말 안 해줬어. 그냥 인물이라고만 말해줬잖아요. 인물이 여럿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서 어떤 인물이 상황을 잘못 인지했고 또 상대 생각을 추측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술자가 그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물에게 거리를 둔다? 서술자가 인물에게 거리를 둔다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돼. 이해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거 서술상의 특징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윗글에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는 문학 파트에서 개념 서술이 어때요? 굉장히 세심하고 섬세하고 그 깊이가 깊어졌다. 아, 개념 공부 대충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문학보다는 독서가 난도가 좀 더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 문학이 헷갈릴 만한 정말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지 못하면은 진짜 헷갈리면서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는 문제들이 여러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을 대충 공부, 최근처럼 그냥 대충 문학 쉽게 나오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고 선지를 여러분이 딱딱 나눠가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작품과 맞춰봐야 한다, 적용해봐야 한다,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수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연계 작품 해석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연계잖아. 그러니까 연계 규제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쭉 모아서 특강해주는 강의 들으면 되겠지. 요약 정리해주는 거 들으면 되겠지. 아니, 비연계 작품도 여러분이 스스로 잘 해석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이 수능에서 문학 파트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지문이요. 현대소설, 고전소설보다 오히려 현대소설이었고 그 다음에 수필이었어요. 이게 현대소설의 그냥 첫 장면이야. 앞부분의 줄거리 없어. 이 작품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되는 복이 없어요. 연계 작품도 아니야. 비연계야. 많은 학생들이 이 작품 박태원의 골목안 처음 봐요. 그냥 정말 맨 땅에 나 혼자서 여기서 나 혼자 해석을 해야 돼. 근데 봤을 때
갑순이 할머니라는 인물이 나오고 갑득이 어미가 나옵니다. 다짜고짜. 근데 갑순이, 갑득이 이름이 비슷해. 쟤는 남매인가? 가족인가? 친척인가? 막 이렇게 막 추측을 하게 만들어. 근데 아니죠. 쭉 읽어보면. 그들 모녀는 누구인가? 갑순이 할머니의 자기 딸은 누구인가? 벌써 인물의 관계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꼼꼼히 이 지문의 뒷부분까지 쭉 상황을 파악하다 보면요. 인물 간의 관계, 이 둘이 갈등하고 있구나. 근데 이 인물들이 말하는 것과 그 속에 담겨있는 그런 의중이 서로 다르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연습을 해야 돼. 언제까지... 자, 여러분, 이 지문은요, 전체 줄거리는 이러이러해. 재밌지. 근데 이 작품에서 진짜 갈등이 두드러진 작품이 이 장면이야. 이 장면이 나올 확률이 높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누군가가 요약 정리해주는 강의나 자료를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해야 돼. 수능 시험장에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도 여러분이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고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고 갈등 관계를 이해하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개념 공부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요. 많이 한번 들어봤을걸요? 이즈멜 노남이라는 수필 작품인데 수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왕짜증을 냈어요. 이게 뭔 소린데? 그리고 이 수능에 대해서 막 분석하는 여러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분석해 주시는 분들도 이게 뭐냐 되게 많이 비판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도 실제로 수능 문제 풀어봤잖아요. 실전처럼. 풀 때 굉장히 흥미로웠고 애들 많이 어렵겠다, 힘들겠다, 헷갈리겠다. 이 지문을, 이 작품을 잘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대충 봐도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있는 것, 잊지 않는 것, 병인 것은 아닌 것. 이런 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럴 때 왜 짜증을 내? 이거 보면서 왜 짜증을 내고 있어요? 더 집중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죠. 그쵸? 그리고 딱 봤을 때 A, B, C, 물론 A, B, C, D, E까지 있지만 이게 지문의 첫 장면이거든요. A, B, C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것은 각각의 밑줄 그은 그 부분이 어떤 의미를 드러내느냐 문제에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집중해서 있는 것이 병이다.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것.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면서 차분하게 읽었어야지.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어떤 것을 잊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되게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에이 하면서 짜증을 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런 작품을, 이런 지문을 내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을 내가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결국에는 여러분 강의의 도움을 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강의에 질질 끌려다닌다면 이것도 비연기였단 말이야. 많은 학생들이 처음 봤어요. 많은 학생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런 작품들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힘. 그게 문학 파트에서 중요해졌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개념 정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화작입니다. 자, 아직은 내가 선택 과목을 정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언매보다 화작이 조금 학생들에게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화작을 선택할래 이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쵸? 그런데 화작 파트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건 뭐냐면요. 화작은 보통은 평이해, 쉬워. 선택 과목 화작보다는 나는 공통 과목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나 화작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2024 수능에서. 자, EBS 통계 자료긴 하지만 어쨌든 화작에서 45번 문제가 오답률 72.7%였고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포함해서 1위였어요. 오답률 1위. 독서 파트, 문학 파트 다 제끼고 이 문제가 오답률 1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40번 문제는요. 이건 오답률 5위였습니다.
그래서 화작에서도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화작을 너무나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따가 화작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언매 파트에서는요. 이건 항상 하는 말이지만 빈출 문법 개념, 문법 기출문제를 쭉 풀다 보면요. 와, 정말 이 영역에서는 항상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는 영역이 보여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 이런 개념들, 모음조화, 불규칙, 규칙 활용, 훈민정음의 어떤 제자 원리, 기본자, 문장 성분, 부사어, 문장 성분 너무나 기본이고 문장 성분을 바탕으로 문장의 짜임새 진짜 많이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런 영역의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